자, 그러면 24시간 이내 황달이 나타났더라. 황달이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이라 그랬죠. 핵황달이라 그랬어. 그리고 또 호흡할 때 흉곽이 함몰되더라. 이거는 흉식 호흡을 한 거고, 이런 경우는 정상 아니라 그랬어. 애기들은 복식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한다? 즉시 보고하라.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어제 했었습니다. 생후 3일 된 아기가 맥박과 호흡이 정상 범위에서도 상한치에 해당한다. 즉 맥시멈 최대 범위에 깔딱깔딱 걸린다든지 아니면 좀에 더 길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가장 먼저 흥분했거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둬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어저께 병실의 환경, 그리고 신생아실의 환경, 그리고 보육기의 환경 하면서 온도, 습도 했었죠. 그럼 신생아실은 20에서 22에서 26도, 습도는 55에서 65%, 그죠? 했었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나오면, 분만하고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자, 애기가 나오는데 탯줄이 따라서 나오겠죠. 제대 탯줄이. 근데 그 탯줄이 끊어져 있지 않잖아. 탯줄은 뭐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애기의 배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디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었겠지. 그럼 그 탯줄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야 애기를 다시 분리를 시키죠. 그죠? 그럼 이때 탯줄 제대는 언제 자릅니까? 한다면은 요거 모성간호 때 하셨을 겁니다. 자, 탯줄은 언제 자른다? 그냥 아무 때나 퍽 자르지 말고 이 제대 탯줄 안에는요, 애기한테 자궁 안에 있을 때요, 혈관을 통해서 애기한테 그쪽으로 노폐물과 배설물 또는 애기한테 영양분을 가고 이렇게 택배 역할을 한 게 제대거든요. 그럼 그 제대 안에는 혈관이 들어 있었어요. 그 말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애기 탯줄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아무 때나 푹 자르면은 그 피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어느 쪽으로 훑어줄까요? 애기한테로 이렇게 관이 있다면 애기한테 이렇게 훑어주는 거야. 피를 훑어주고, 이 제대가 안에 혈관이 있었기 때문에, 동맥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맥박, 애기 박동이 이렇게 지금까지 뛰고 있었어. 근데 애기가 응애 하고 나오는 순간에 이제 박동은 좀 있으면 멈출 거야. 그러면 이때 멈추는 걸 잠깐 기다렸다가 멈추면 애기 쪽으로 피도 훑어주고, 멈추면 그때 컷을 하는 거죠. 어떤 걸로? 무균적인 멸균 가위나 이런 걸로 컷을 하겠죠. 그래서 제대는 언제 자릅니까? 이래 말하면 제대 박동이 멈추었을 때 자른다는 거. 제대 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자르겠습니다. 그럼 자르고 나서 애기 배꼽 쪽으로 묶어주겠죠. 맞죠? 탯줄 묶어주잖아. 그러니까 묶어놨다가 그쪽을 소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소독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염에 보시면 제대 부위는 매일 소독해야 돼요. 매일. 그럼 매일 뭘로 소독합니까? 하면은 알코올로요. 알코올로 소독하겠습니다. 그래서 65에서 75% 알코올 정도로 닦아줍니다. 알코올 농도는 그닥 중요하진 않고 알코올로 닦아줘요. 매일 닦아줘요. 그럼 소독을 하고 이 부위를요,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불 덮어놔봐. 목욕시키고 나서. 그러면 습해버리면 감염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는 항상 파우더를 발라주고 꺼즈로 막 쫑쫑쫑쫑 싸매놓고 하면 안 되고 말려야 돼. 그래서 제대 부위는 항상 건조시킨다는 거. 건조시키고 매일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가 언제쯤에 똑 하고 떨어지냐면 제대 탈락이라 그랬어요. 배꼽 떨어지는 거. 언제쯤 보통 통상 떨어진다? 7일에서 10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보통 제대가 떨어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제대 절단해줬어요. 절단해주고, 그리고 애기한테 어떤 겁니까? 아프가 점수 매기고, 그죠? 심호흡은 반피 점수도 매기고, 또 애기한테 B형 간염 예방접종도 하겠죠.
그죠? B형 간염 예방접종도 합니다. 태어나서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그 다음 언제? 6개월째 하고 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어요. 엄마가 B형 간염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한테로 그 태반에 있었을 때, 자궁 안에 있었을 때 아기한테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거든. 영향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갔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때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하고 B형 간염 예방 백신 하고 두 개를 다 접종했었죠. 맞나요? 그죠?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달 안에 뭐 맞아요? BCG 맞고 근데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출생했을 때 바로 맞아주고 그죠? 그리고 애기 이제 신생아실로 갈 거야. 그럼 신생아실로 가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목욕해야 되겠지. 목욕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 애기가 체중을 재봤을 때 체중이 2.5kg가 넘으면요.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5kg가 넘으면 그냥 건강한 아기라고 생각하고 통목욕이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통목욕을 할 수가 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면 신생아는 어쨌든 면역력이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할 때도 뭐 했었어요? 애기 가정방문 순서에서 면역력이 약하고 어린애들 먼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기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왜?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방문객도 제한하라. 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되셨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아기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탈 사인 중에서 뭐다? 호흡이다. 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아기들이 가장 많이 사망할 수 있는 시기가 초반에 사망을 많아요. 그래서 출생 후 일주일 안에 신생아 사망이 많으므로 좀 더 신경 써서 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형에 볼게요. 2형에 보면 애기 목욕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목욕이라고 해서 욕조에다 애기들 담궈서 하는 거는 몸무게 몇 킬로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2.5kg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애기가 2.5kg가 안 돼요. 왜? 너무 일찍 나와버려서 조산아라서요. 그럼 조산아는 통목욕을 시키면은요, 아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키는 건 엄마가 시키긴 하는 거지만 아기가 막 긴장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아기들은 조산아나 미숙한 애들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돼. 우리가 심근경색증 절대 안정의 개념하고 똑같지.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통목욕 한다고 애기 막 움직이게 만들면 애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산아는요 통목욕을 하면 안 되고요. 오일 있죠. 오일 같은 데나 또는 어떤 걸로 스폰지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요. 물을 적셔서 닦아줍니다. 스폰지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목욕입니까? 네, 목욕이 뭐 그냥 물속에 담그는 것만 목욕이 아니라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목욕이에요. 그래서 오일로 닦아주든 스폰지로 닦아주든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건강한 아기라면 통목욕을 할게요. 그러면 통목욕 할 때 목욕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하면은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한 40.5도, 한 40도 정도 하면은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온도계가 없어. 그럴 때는 어디로 쟀습니까?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를 재야 될 때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를 대서 재어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목욕물의 온도는 어디로? 지금 말한 팔꿈치. 그 다음에 애기들이 먹는 우유의 온도.
우유의 온도는 어디로 질까요? 손목 안쪽. 왜냐하면 혀에 닿아야 되는데 아주 민감하잖아.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 스킨이 가장 얇은 부분이 손목 안쪽이거든. 거기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하는 정도가 애기 혀에 닿았을 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위관 영양 같은 거 할 때 음식물 있죠. 음식물의 온도는 어떻게 한다? 내가 먹어본다 이게 아니라 손등에다가 떨어뜨려 본다 라고 합니다. 자, 세트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로 잰다는 거.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아기를 담궈야 되잖아요. 담글 때 어디부터 담급니까? 하면은 발부터. 그래서 통목욕할 때는 발부터 담그겠습니다. 발부터 담궈요. 자,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어디부터 씻깁니까? 하면은 발부터 씻기진 않아요. 담그는 건 발부터지만 씻는 거는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씻어줄게요. 그럼 얼굴부터 씻는다는 거죠. 그럼 얼굴 중에서는 어디부터 씻을까? 얼굴 중에서는 눈부터 씻기는 거지. 눈. 그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거죠. 그런데 씻을 때 비누를 쓰지만, 중성 비누를 쓰지만 얼굴에, 특히 눈에는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눈에는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목욕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애기들이 감기 걸리고,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이 편해서 내가 엄마가 아침 시간에 하고, 오늘은 아침에 내가 늦잠 자서 점심 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매일 같은 시간인데가 좋겠고, 그리고 수유 전에 해야 됩니다. 애기 젖 먹이고 나서 씻긴다고 막 엎고 옆으로 눕히고 엎어지게 하고 그러면은 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유 전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피부에는 여러분 미끌미끌한 기름막이 있어. 피부에 기름막이 있어. 그 피부에 있는 미끌미끌한 기름 덩어리 같은 기름 껍질 같은 거, 그런 거를 태지라고 해요. 태지. 기름이에요. 기름. 이거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저절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지저분하다고 뽀독뽀독 씻어서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절로 탈락될 거예요. 저절로 없어질 거니까 제거하지 마세요. 되셨죠? 자, 그거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읒에 보시면 출생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애기 응애 하고 울면 이제 혹시나 입으로 그 양수에 있는 걸 먹었을 수도 있잖아. 양수를. 그래서 기존의 이물질 같은 거를 석션 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또 기형인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제대 탯줄은 절단하고 언제 제대 박동이 멈추었을 때 절단하고 소독가위로 절단하겠습니다. 이때 멸균적으로 안 하고 아무거나 지저분한 걸로 아무거나 하다가는 그쪽 혈관, 그 탯줄 안으로, 탯줄 안에 혈관이 있다 그랬죠.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면 뭐를 초래할 수 있다? 파상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멸균된 가위로 절단하고 묶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간호예요. 지금 전체 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하루가 안 됐을 때 신생아 간호는 처음에 어떻게 한다? 기도 유지해야 되잖아. 아까 기도 유지해야 된댔으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 안 되잖아. 기도가 막히면 애기 호흡도 안 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막히려면 머리를요 낮추세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기존의 분비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거 아니야. 고개를 내려야 흘러나가지. 옆으로 돌리고. 맞나요? 그리고 제대 부분이 혹시 출혈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애기 태변 쌓는가 확인하고, 몇 시간 안에 싸야 돼요? 24시간 안에 싸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다면 40도 정도의 물로 통목욕을 하고,
그 밖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수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젖 먹여 봐야 되겠죠. 그럼 수유를 하려는 거는 종류로 친다면 뭐뭐 있어요? 엄마 젖을 먹이면 모유 수유, 그죠? 그리고 또 엄마 젖이 잘 안 나오고 엄마 여건이 안 되면 인공 수유, 두 가지를 중에서 있겠죠. 그럼 이때 모유 수유에도 조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초반에 나오는 거, 분만하고 나서요, 한 2, 3일 정도 동안에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 초유라고 하겠죠. 초유. 알아두셔야 되겠죠? 초유. 그럼 초유는 여기 밑에 봐봐요,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젖병에 있는데 이렇게 진하게 달걀 노른자 색깔 같죠? 이렇게 달걀 노른자처럼 돼 있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농축돼서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나오는 노란색의 우유, 엄마 모유, 2, 3일 동안에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후에 나오는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유 성숙류라고 하겠습니다. 성숙류. 자, 그러면 성숙류는 뭐 그냥 보통적인 거고, 초유, 이 초유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고 얼마 동안 나온다? 2, 3일 동안에 나오겠습니다. 2,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래 나오지 않아. 그래서 2, 3일 동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면역체, 그죠? 면역체가 충분하게, 너무 면역체가 많아. 그래서 초유에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면역체가 되겠습니다. 면역체. 그래서 이거를 먹여야 돼. 면역체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 면역체를 아기한테 먹여주면 아기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소리네. 그죠? 그럼 이때 엄마에게서 초유를 먹음으로써 아기가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주사를 맞은 게 아니죠. 저절로 엄마 모유 먹다 생긴 거죠. 자연, 그 다음에 면역체를 엄마한테서 받은 거지. 엄마가 뭐 균이나 이런 걸 준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뭐죠? 수동. 그죠? 엄마에게서 태반을 통해서 받고 모유를 통해서 받은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맞나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초유 같은 경우는 색깔이 황색, 노른자 색깔이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초유에 뭐가 있냐면요, 염분이 좀 많아. 염분, 소금기요, 소금기. 그런데 아기가 이 소금기가 있는 엄마의 초유를 쪽쪽 빨아먹으면 엄마의 초유에서 나오는 염분이 아기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엄마의 염분이 아기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염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태아였을 때 쌓였던 태변 있죠. 이 태변이 배설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뭐가? 염분이요. 초유에 있는 염분이 태변이 빨리 아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준다고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태변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초유가 좋기도 해요. 면역체가 많아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초유에 있는 염분이 태변의 배설을 도와줘서도 좋고, 그래서 초유를 먹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숙류라는 거는 분만하고 나서 초유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우유를 성숙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모유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모유에는 분유에 비해서 많은 게 있어요. 인공 수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이 든 게 있어. 그럼 모유에 많은 게 뭡니까 하면은 알아두십시오. 모유에 많은 거에, 분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이 든 거는 비타민 A 하고요, 당분이 엄마 모유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인공 수유를 할 때는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어. 엄마는 모유에는 비타민이 많은데, 그래서 비타민을 첨가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모유를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입에 물고, 입안에 젖을 흥건히 물고 오랫동안 젖 못 대는 애들 있잖아요. 이가 났는데도 그 물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럼 이가 썩기도 해요. 왜? 모유에는 당분이 많거든요.
자, 결론. 분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은 게 뭐다? 비타민 A와 당분. 그 다음에 초유에 많은 게 뭐다? 면역체. 되셨습니까? 그거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 있잖아요. 모유 수유할 때 이제 유방을 좀 씻어줘야 되잖아. 그죠? 유방을 씻어줘야 되는데 애기 젖 먹이니까 여러분, 애기 입에 들어가는데 유방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씻어줘야 돼. 그런데 자꾸 씻어주더라도요, 여간하면 어디는 유두는 비누를 안 쓰는 게 좋아. 왜? 유두에 비누를 자꾸 쓰면 애기 수유 계속 자주 시킬 건데 3시간마다 수유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유두를 뽀득뽀득 비누를 다시 쓰면 기름기가 다 빠지잖아. 그럼 유두가 어떻게 될까? 기름기가 없어서 갈라지겠죠. 그럼 유두가 갈라지면 그쪽으로 애기가 쪽쪽 빨아봐. 엄마는 얼마나 쓰리고 아플 것이며 유두가 갈라졌다는 자체가 상처가 생긴 건데 애기가 빨면 그 상처의 균이 애기한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는 갈라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비누는 어지간하면 쓰지 않아요. 되셨습니까? 왜 안 쓴다? 유두가 갈라지는 거. 유두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누를 유두에는 쓰지 말자. 그 뜻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모유는 왜 인공수유보다 좋고 왜 모유를 먹이는 게 좋습니까? 그 말입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이라고 돼 있죠. 자, 장점 눈도장 진하게 찍으십시오. 자주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모유는 어떤 점이 좋다? 뭐 설사, 구토, 변비, 알레르기 이런 거 막을 수 있다. 그냥 눈치로라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설사 안 할 수 있고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 길러준댔죠. 무슨 면역? 자연 수동 면역 길러주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경제적이잖아.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분유 그거 하려면 감당이 돼? 안 되는데 엄마 모유는 그냥 나오잖아요. 경제적이고 또 바로 먹일 수 있잖아요.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도 천연적으로 만들어지고 항상 신선하고 조심하세요. 완전 무균 상태다. 완전 무균 상태로 나오는 거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유를 먹이면 엄마도 좋아. 엄마도 어떤 점이 좋냐면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동안은요. 살이 별로 안 찐다. 살이 별로 안 쪄. 저는 쪘었는데, 저는 모유 먹일 때도 쪘는데 안 먹였으면 더 쪘을 거야. 안 먹였으면 더 쪘을 거야. 먹였기 때문에 덜 찐 거예요. 덜 찐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면 어떻게 된다? 산후 비만을 억제할 수 있어요. 비만이 억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유를 딱 끊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살이 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은요. 우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게 뭐지? 옥시토신이라는 거 있죠. 이 옥시토신. 자,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잘 돼.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쪽쪽 젖을 빨면요 옥시토신 분비가 잘 돼. 그럼 이 애가 자꾸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해? 자궁이 수축이 되겠지. 그죠? 자궁 수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임신 전에는 자궁이 얼마만 했어요? 주먹만 했어요. 주먹 사이즈야. 그런데 임신을 해서 만삭일 때는 자궁이 얼마만큼 돼요? 축구공만큼 커졌어. 그러면 아기가 응애 하고 출산했어. 그럼 이제는 임신 전의 상태로 내 몸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 몸이 돌아가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자궁이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커졌으니까. 그럼 이 자궁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 얼마만큼? 원래 주먹 사이즈로 작아져야 돼. 그럼 자궁이 작아지려면 그냥은 안 작아지고요. 얘가 자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수축을 해야 돼. 그래서 팍팍팍팍팍 수축이 되어야 자궁이 작아져. 그래야지 빨리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욕기라고 했거든. 그럼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왕이면 자궁 수축이 잘 되게 돼야 되니까 자궁 수축을 잘 되게 하는 게 옥시토신이었어.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아기가 젖을 쪽쪽 빨면 엄마에게서 분비가 잘 돼서 자궁 수축이 잘 될 거고,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되면 산욕기,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도 어떻게 될까요? 단축될 거고 그 말입니다. 자, 모유 수유의 장점에서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산욕기가 단축된다. 그럼 반대로 젖을 안 먹이고 인공 수유를 하는 사람은 자궁 수축이 조금 덜 되겠죠. 더디 되겠죠. 산욕기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진다. 모유를 안 먹이면 산욕기는 길어져. 모유를 먹이면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산욕기가 짧아져. 되셨어요?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유는 우유에 비해 뭐가 많다 그랬어요? 비타민 A 그리고 또 당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우유에 비해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댔는데 비타민 A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에도 보시면 당분이 더 많다라는 말 끝에 보이세요? 당분이 더 많다. 그럼 결론적으로 모유에 많은 게 뭐라고요? 비타민 A와 당분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안겨서 젖을 쪽쪽쪽쪽 빠니까 모자간에 애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 중에서 영아기 한 살이 안 됐을 때 에릭스는 무엇을 이루라고 했다?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신뢰감 이루라 그랬죠. 이 숙제를 이루라 그랬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믿지 못해. 불신감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밑에 보시면 소화의 속도가 우유보다 빠르다. 아까 소화 잘 된다 했으니까 그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여러분 엄마가 또 좋은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요.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어. 프로락틴. 자, 이 프로락틴은 호르몬입니다. 얘는 어떤 호르몬이냐면 젖분비를 자극해. 젖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젖샘을 자극해가지고 이 호르몬은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젖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모유를 먹이면요. 어떤 호르몬 분비가 잘 될까요? 젖분비가 잘 되겠지. 그럼 젖분비 시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어? 금방 프로락틴이라고. 그래서 모유를 먹이면 프로락틴의 분비가 잘 돼가지고요. 얘가 사이드로 어떤 일도 하냐면요. 배란을 억제합니다. 젖분비가 잘 되면서 배란을 억제해. 그럼 배란이라는 게 뭐예요? 배란이 되면 임신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배란이 억제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임신이 안 되겠지. 그 말은 자연적인 비임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한 5,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돼서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5, 6개월 동안은 그 모유를 먹이면 생리가 아직은 안 해요. 그래서 생리를 회복하는 시기는 5,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생리를 회복하겠죠. 그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먹이면 옥시토신의 분비로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산욕기가 짧아진다. 그리고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된다. 그래서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분유보다 모유에 많은 게 뭐였다? 비타민과 당분이다. 그리고 엄마 모유를 먹으면 자연 수동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배란을 억제하는 거 어떤 피임의 효과 있었지? 우리 연상 한번 해보면 배란 억제 하면 피임약이 어떤 거 있었어요? 배란 억제 경구 피임약이었죠. 그죠? 연상하십시오. 배란 억제 하면은 경구 피임약. 착상 방지 하면은 착상 방지 또 생각 하나도 안 나지.
착상 방지 자궁내 장치. 그죠? 자궁내 장치입니다.